사사 시대부터 통일 왕국 시대 초기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임무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들 가운데는 삼갈과 입다도 블레셋과 관련하여 언급됩니다만 블레셋과 가장 적극적으로 싸운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나이 든 후에 나오는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는 블레셋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4장과 15장에는 삼손이 이스라엘 접경 지역에 있는 블레셋 성읍 딥나의 한 처녀와 결혼한 후에 벌어진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삼손을 유혹하여 머리카락을 잘리고 붙잡히게 만든 들릴라도 블레셋 지역 소래 골짜기에 사는 여자였습니다. 삼손은 붙잡혀서 블레셋의 가사로 끌려가고 거기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후 함께 죽게 되지요. 블레셋의 위협은 사사 시대 이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 사울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 상 9장 16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무엘기 상 9장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붓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절에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기상 9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울에게 왕으로 주어진 가장 큰 임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내는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임무에 따라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군대를 키우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지요. 다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기 하 19장 9절을 찾아봅시다. 사무엘기하 19장에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왕위로 복귀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평가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기하 19장 9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와야 하는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인데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대표하는 일이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블레셋의 존재가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다 같이 창세기 10장을 찾아보시죠.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갈라져 나간 수많은 민족들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10장 6절부터는 함의 자손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고요. 그 가운데 이집트의 자손들이 13절과 14절에 나열됩니다. 창세기 10장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로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블레셋은 크레타에게서 나왔습니다. 크레타는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의 이름입니다. 그 크레타 사람들이 함의 아들 이집트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크레타는 지중해 북쪽 유럽에 속해 있고 백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전에 창세기를 함께 읽으며 확인한 것처럼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인종에 따라 나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번역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함의 자손 가운데 흑인종과 백인종과 황인종이 함께 섞여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블레셋 사람의 조상은 본래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지역과 크레테 섬에 살던 백인들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끝나가던 주전 1200년경에 지중해 연안 지역에 심각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지중해 북쪽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기근을 피해 남동쪽의 이집트나 레반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기후 난민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블레셋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집트로 쳐들어갔으나 패하여 다시 바다로 쫓겨났고 그곳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여 레반트 지역의 해안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남서쪽 해안에 자리 잡은 것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내륙에 정착한 것은 거의 동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12세기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필리스틴인데요. 필리스틴은 교양 없는 사람 또는 속물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러한 이름 때문에 블레셋이 야만족이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명 국가였습니다. 먼저 물질 문명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앞서 있었는데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시작한 히타이트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했고 또 그리스 지역에서 잦은 전쟁을 겪는 가운데 이미 철제 무기 제작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에서 이스라엘은 그보다 한 걸음 늦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 상 13장 20절을 찾아봅시다. 사무엘기 상 13장입니다. 그 가운데 20절,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벼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추론해 볼 때 아마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통해 철기 문명에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철로 농사기구와 무기를 만들어 이스라엘에 수출한 것 같고요. 생산품은 수출했으나 기술 이전은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블레셋의 철기 문명에 의존해 있다 보니 군사력에서도 열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블레셋은 정치 제도에서도 이스라엘보다 한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안에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내륙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져 산맥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평야보다는 산지가 사람들이 정착하기 더 쉬웠다고 합니다. 산지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여름철에 고온을 피할 수 있었고 과일 농사가 잘 되어서 포도, 올리브, 대추야자 같은 열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지대의 말라리아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해안의 저지대는 습지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간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작은 규모의 농사로는 어려웠고 대규모 집단 노동이 필요했다 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된 권력 체계를 중심으로 잘 짜인 계급 사회를 이룬 집단이 이 지역에서 생존하기에 더 유리했는데요. 블레셋은 그리스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이미 중앙 집권화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철제 농기구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 평야에 정착하기에 용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기상 8장을 보면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하는 이방 나라는 아마도 블레셋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족연맹체였던 이스라엘과 달리 블레셋은 왕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 체제를 이루고 있어서 상비군을 유지하고 백성을 전쟁에 동원하기에 더 유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블레셋을 상대하면서 우리도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은 앞선 문명과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늘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위협에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먼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 삼갈과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니라 삼갈과 삼손이 혼자 싸워서 이긴 겁니다.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 사사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혼자서 무찔렀다 하고요. 사사기 13장 이하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도 보면 삼손 혼자서 블레셋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아직 블레셋을 상대할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한 기록은 사무엘기상 4장에 처음 나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이 항전했으나 상대가 안 되자 언약궤를 들고 싸우러 나갔다가 대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맙니다. 그 다음은 사무엘기상 7장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대각성 집회를 할 때 블레셋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천둥을 일으켜 블레셋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이 그 틈에 기세를 모아 블레셋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싸워서 이겼는데 군사력으로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군사력으로 싸워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은 열세를 면하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블레셋의 첫 전쟁 기록이 13장에 나오는데요. 병력의 차이가 워낙 커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겁을 집어먹고 모두 달아나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1대1로 대결했던 전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 군이 골리앗을 내세우고 맞수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마치 놀이처럼 싸움을 이어가지요. 전력의 차이가 워낙 심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볍게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키우기에 힘썼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기 상 14장 52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기 상 14장 52절입니다.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그 결과 사울은 통치 말기로 가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종종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에 따르면
사울 왕의 군대가 블레셋과 싸워 이겼을 때 그 전투의 지휘관은 항상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기에 의하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기적에 의존하지 않고 군사력으로 싸워 이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내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기 하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여러 전투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먼저 5장을 보면 다윗이 즉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과 싸워 이긴 것이고요. 오늘의 본문인 8장 1절은 블레셋과 싸워 메덱 암마를 빼앗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5절 이하에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운 여러 전투들이 요약되어 있고요. 23장 8절 이하에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열되는데요. 그들의 전적 가운데 블레셋과 싸운 전투들이 가장 먼저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을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영토를 역사상 최대로 확장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를 훌쩍 넘어서 그 북쪽까지가 다윗의 영토였고, 남쪽으로는 홍해 연안의 에시온 게벨까지 이스라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다윗이 그렇게 파죽지세로 영토를 넓히는 가운데서도 블레셋만은 정복하지 않고 끝까지 남겨두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 전에 와서 여호수아의 진멸 전쟁에 관해 설교하셨던 방기민 박사님, 젊은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그분이 한 논문에서 재미있는 제안을 했는데요. 그것은 고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계속하여 갈등을 겪으면서도 필요에 따라 협력하는 관계였고,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가 평화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사무엘기상 13장 20절 이하는 두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중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제 농기구를 벼리기 위해 블레셋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전쟁의 모습을 서술하는 거 있는데 또 농기구를 벼리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투항하여 그의 부하로 있을 때 블레셋의 철기 기술자들을 자기 편으로 흡수하여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위해 활용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과거에 블레셋과 맺었던 관계가 이후에도 두 나라 사이를 대립 일변도로 가기 어렵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또 블레셋의 중심 도시들은 농업이 아니라 국제무역이나 토기 제조 등 특성화된 산업을 육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곡식이나 생필품을 주변 국가들로부터 수입해야 할 처지였다고 합니다. 고고학 발굴 결과도 블레셋이 빠른 속도로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다윗 왕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하기보다는 상호 공존하면서 일종의 광역 경제권으로 만들어갔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생존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었던 나라이지만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 아합 왕의 왕비가 되어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교란한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이 블레셋과의 사이에서 일어나지는 않았던 겁니다. 현실적으로 위협이 되었던 것이죠. 또 언약궤도 빼앗아갔지만, 물론 된통 당하고 돌려주었지만 빼앗아갔던 언약궤도 돌려주었고요. 이런 점들을 볼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는 맞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그리
나쁜 나라는 아니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이런 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송 제목이 승리 찬송 메들리였는데요. 몇 주 전에 우리 문지영 음악 감독에게 이 본문을 줄 때는 승리 찬송 메들리와 같은 성격의 설교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본문을 미리 드렸는데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나라는 맞지만 나쁜 나라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보며 우리가 현실에서 대면하는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날의 현실에 승자 독식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되다 보니 경쟁이 곧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진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마치 전투와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나를 이긴 사람은 적으로 인식되곤 합니다. 한마디로 나쁜 놈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든 것이 혹시 나의 욕심 때문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욕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욕망을 극복하지 않는 한 어쩌면 나 역시 그 사람에게 나쁜 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쟁과 대립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나의 관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흔쾌히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구루토기 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살도록 허락하신 우리의 이웃을 적으로 오해하여 갈등하고 대립하느라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도 평화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좌절과 오해와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의 능력을 주소서. 평화의 일꾼으로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